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창문에서 떨어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러시아 시민들이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똑같이 사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건 지난 몇 주 동안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을 잃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생존하려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푸틴은 그 두려움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인들은 더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최근 3년 만에 가장 큰 하루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제 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매일같이 러시아의 공장과 정유소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인들이 제정신을 잃고 있는 이유입니다. 4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모든 성공을 무시해왔던 러시아 선전가들조차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놓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진짜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푸틴이 정한 가장 큰 금지선이 방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넘어갔는지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샘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번 주 러시아에 닥친 금융 압박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러시아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거의 5%나 폭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형 기업들은 단 하루 만에 실제로 1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제 이 하락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벌어진 게 2022년 9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달은 푸틴이 자신의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2-3일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걸 깨달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인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러시아인들, 즉 소위 잘나가는 러시아인들은 그냥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미 발표했던 계획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원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폭락을 촉발했을까요? 여기서 러시아 중앙은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방금 5조 루블, 즉 약 700억 달러를 국내 은행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이유는 그 돈의 사용처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푸틴이 전쟁 자금을 계속 지원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재와 소위 장거리 제재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석유 수익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 러시아 예산은 그 석유 수익에 정말로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한때 말했듯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돈. 푸틴은 그 돈이 없고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솔직해집시다.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금 700억 달러를 찍어내서 민간은행에 넘기고 민간은행은 그 돈으로 정부의 채권을 사서 푸틴이 사실상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폰지 사기입니다. 반복되는 순환 구조죠. 중앙은행이 그 돈을 그냥 푸틴에게 직접 줄 수도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인 척하면서 은행에 주고 은행이 다시 그 돈을 푸틴에게 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아 똑똑한 자금이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애초에 왜 똑똑한 자금이 러시아 시장에 들어가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에게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며 시장에서 돈을 빼내 스위스나 런던 등에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나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이며 그들은 푸틴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곧 모스크바 주민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녀는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푸틴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을 막을 계획이 없다면 계획이 있는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현재 모스크바주, 카포니아, 레닌그라드주 등 여러 지역에서 폭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벨고로드와 브얀스크에서도 수년간 폭발을 지켜봤어요. 푸틴, 우리의 안전은 어디 있나요?
당신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전혀 묻지 않았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세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면 나가세요. 사임하세요. 그의 탄핵을 요구합시다. 그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이나 했을까요? 특별 군사작전을 발표하기 전에 방공망이 쓸모없고 예산이 약탈당했으며 부패가 만연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는 분명히 그걸 이해했을 거예요. 만약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도 그렇다면 그는 그냥 타락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임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요. 이제야 2022년에 동원이 발표됐을 때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아이들, 노인들까지 러시아를 떠났는지 알겠어요. 그들은 왜 떠났나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훨씬 사소한 일로도 감옥에 가요. 실제로 불과 이틀 전 쿠즈바스 마을에 사는 한 러시아 주민이 푸틴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리고 이 벌금이 왜 부과됐는지조차 숨기를 하지 않아요.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벌금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즉 남성 목소리의 주관적인 의견 형태로 표현된 발언에서 거칠고 모욕적이며 상스러운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표현의 자유가 아주 넘쳐서 푸틴을 비판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부는 이 영상 한 번 나온 건데 왜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 저희에겐 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시죠. 다시 한번 모스크바에서 같은 주에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꼬마 블라디미르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께 호소합니다. 저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존경하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국민들, 아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전혀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도둑이고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을 파괴했습니다. 들판도 농장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거기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들은 우리 남자들을 전쟁에 보내고 있어요. 당신들은 우리 남자들을 필요 없는 신도 버린 땅 조각을 위해 싸우게 하고 있어요. 우린 그 땅이 필요 없어요. 포격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남편들, 아버지들이 이런 일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자기 집에서 살아가길 원해요. 국영 농장과 집단 농장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바라요.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 혈통이에요. 짐을 싸서 당신 유대인들과 함께 살러 가세요. 당신은 여기서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폭격할 때 당신들은 도망쳐서 벙커에 숨죠. 그러니까 도망쳐서 벙커에 숨어요. 이제야 왜 푸틴이 이 전쟁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는 자신의 결정으로 러시아 엘리트들이 고통받게 원치 않았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멈추기는 정말 어렵고 또 매우 예측할 수 없죠. 푸틴은 사흘 만에 끝내길 원했지만 전쟁은 5년째 계속되며 이제 러시아 내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이전에 핵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는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들은 서방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군수공장을 타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이 건물을 엄청 세게 타격해서 지붕과 여러 층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것이 브로스네프에 있는 러시아 군수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 공장은 이스칸데르와 KH-101 같은 러시아 미사일의 유도 부품을 생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아파트 단지, 도시에 사용하는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날아오는 화살만 막는 게 아니라 화살을 만드는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수 공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도 핵심입니다. 이 미사일은 영국산이며 미국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2024년 미국 선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에테컴스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영국도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때 푸틴은 완전히 격군해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핵 위협 중 하나를 씁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러시아 영토에 사용하면 핵전쟁으로 치닫는다는 뜻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상은 조금 길지만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러니 푸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하지만 서방에서 만든 고정밀 장거리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대 서방제 고정밀 장거리 시스템을 사용해 타격을 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해야만 가능한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을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즉 나토 위성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아마도 핵심 포인트일 텐데 이 미사일 시스템의 비행 임무입니다. 본질적으로 나토 국가의 군인들만이 이 비행 임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토 군인들만이 벙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허용할지 말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토 국가들이 군사 충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나토 국가들,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직접적인 참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갈등의 본질 자체, 성격 자체를 크게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토 국가들,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 갈등의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생길 위협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생겨날 위협에 따라. 그때도 제가 푸틴이 허세를 부린다고 말했죠. 러시아는 그동안 내내 핵무기에 대해 허세를 부려왔습니다. 러시아는 자기네 큰 상전인 중국의 허락 없이는 핵무기를 쓸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핵 위협을 사용하는 것은 막지 못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푸틴은 또다시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푸틴의 레드라인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러시아 제트 채널들은 지금 완전히 멘동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첨단 순항 미사일, 아마도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를 사용한 강력한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 반도체 공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 군용 마이크로칩과 군수 생산 체인의 말 그대로 중추입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여러 전문 인력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정부가 위협을 무시한다고 비난하며 보복으로 런던에 핵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웃긴 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입니다. 친전쟁 블로거 알렉세이 지조프는 텔레그램에서 이 공격이 공장이 사람들로 가득 찬 낮 시간에 일어났다며 비겁한 짓이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인도적이라 주장하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목표를 밤에만 폭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러시아가 한밤중에 우크라이나 아파트 단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게 아주 온화하죠. 이제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라도 하듯 미사일은 러시아 전역에서 1분간의 묵념. 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그 묵념은 전사하거나 싸우는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게 의도적이었을 것 같진 않아요. 미사일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파괴된 반도체 시설은 민감한 서방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의 제재 하에서는 그 장비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조만간 이스칸데르나 KH-101의 새 유도 시스템을 생산하긴 어림도 없겠죠. 러시아의 정신승리 공장에는 그야말로 코미디의 절정이네요. 이건 러시아가 정유소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아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된 후 90년대 정유소를 지었죠. 그리고 많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정유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정유소를 더 빨리 짓기 위해 서방 부품을 사용했죠.
지금 러시아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아마 세계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일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의 중요한 부품을 파괴하면 러시아는 서방 국가에서 수입해서 그 부품을 교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러시아가 서방 부품을 완전히 구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두바이나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암시장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정기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정유시설의 부품을 교체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며칠 전에 공격당한 모스크바 정유소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그 정유소에서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가 우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정유소입니다. 그 정유소는 올해 남은 기간 재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야기의 좀 더 가벼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고 밈도 대단했습니다. 이제 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규칙을 아시죠? 밈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댓글로 가장 좋아하는 밈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밈을 보겠습니다. 젤렌스키가 푸틴을 요리하는 모습으로 푸틴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니 다음 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밈은 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맥케인 상원 의원은 러시아를 국가로 가장한 마피아가 운영하는 주유소라고 유명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랫동안 회자된 이유는 완전히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가한 제재 덕분에 러시아는 더 이상 주유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크라이나군 장성의 말 같지만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여름철 수요 증가로 카자흐스탄에서 석유를 수입 중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더 이상 제대로 수출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의 처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집권 후 전쟁을 시작하며 많은 최초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공을 당한 최초의 러시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핵 보유국 최초로 침공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로 진입하면서 많은 최초 기록이 남았습니다. 아래 댓글에 좋아하는 밈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푸틴이 오랫동안 집권해서 이제는 새로운 차르라고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그는 실제로 옛 차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인스타그램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들어보세요. 푸틴이 러시아의 새로운 차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약 2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왔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소녀는 평생 푸틴 외에 다른 통치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차르가 사실 옛 차르인 니콜라이 2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시다시피 푸틴의 할아버지는 라스푸틴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로마노프 가문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레닌의 요리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스탈린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리사의 손자가 러시아의 새로운 차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회원분들만을 위한 보너스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푸틴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정치 체제가 어떻게 지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것은 타격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우시다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거나 basicsinsider.com에서 바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저희가 유튜브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은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저희 공개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독점 컨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시면 모든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름은 쌤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